그러면요, 이런 보면 그 페이지 43쪽은 강의 노트 43쪽을 한번 봐보세요. 강의 노트 43쪽을 보면 거기 맨 위에 보면 뭐라 나왔죠? 권리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보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권 등에 제한, 저당권 행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금 감액청권, 그 다음에 해제권, 손해배상, 제책기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대금 감액, 해제권, 손해배상, 제책기간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보 타인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보 타인의 권리에서 선의, 악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의 이렇게.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 그래서 선의, 악의 이렇게 쭉 돼 있죠. 거기 보면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런 경우 누구만? 선의만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제권이라고 되어 있죠. 해제요. 해제권을 보면 여기 선의, 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의, 악이요. 그 다음에 해제권은 전보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 보면 해제권하고 손해배상은 선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하고 계약제기는 선의는 다 되죠. 그런데 물권의 하자를 보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책기간은 여기 몇 년이 됐죠? 1년이죠. 그런데 물권의 하자는 몇 개월이죠? 6개월로 돼 있다. 6개월. 무슨 알겠죠? 거기서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44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44페이지에 보면 담보책임 문제의 예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담보책임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표 있죠? 이 위에 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보냐면 하나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요. 3번 봐봐. 3번. 담보책임 문제의 예 그래서 3번요. 제책기간이 1년이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죠? 1년이 아닌 것이 아니고 1년인 것이죠. 1년인 것은 이렇게. 아닌 것이 아니에요. 1년인 것은 이렇게. 1년이 아닌 것은 그게 아니고 1년인 것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570조 전보 타인의 권리고 571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572조에 보면 일부 타인의 권리, 51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에 575조 쭉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576조까지 이렇게 여러분요 그림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요. 잠깐만요. 이렇게 576조까지밖에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어디를 보냐면 지금요. 지금 없으니까 경매가 지금 없죠. 경매가 없는데요. 이런 보겠습니다. 경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매에 관한 것하고 채권에 관한 것을 보는데 경매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갑을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무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면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상보증인 이렇게. 이걸 갑이라고 하고요. 갑. 그럼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고 한다? 갑하고 지금 을하고 있죠. 을을 지금 뭐냐면 채권자다 이렇게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저당권자다 이렇게요. 저당권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을이요. 을이 갑한테요. 지금 1억 원을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 경매가 되죠. 그래서 병을 뭐라고 하냐? 병을 경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락인 이렇게요. 병이 이제 경락받다. 이 경락인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매수인이다 이렇게. 그러면요. 이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냐? 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담보책임은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게 담보책임이죠.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청구하는 것을 뭐라냐?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담보책임이니까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일단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냐? 1차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져.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요.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 몇 차적 책임을 지냐? 2차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 책임, 1차적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 매수인은요. 뭐가냐?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뭐가 없어요? 손해배상이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누가 하는 거죠?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청구할 수가 없느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경매를 당한 거잖아요. 갑이 경매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요.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없는데요. 만약에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니까 갑이요. 자기네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뭘 하지 않았냐? 고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뭐하지 않는 것, 고지하지 않는 것, 이런 경우에 뭐가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담보 책임을 질 때는 채무자가 이 사람이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 경매가 유효해야 돼요. 경매가 유효해야지. 만약에 경매가 무효이다, 그럼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 물건의 하자가 똑같은 게 바로 뭐냐? 그것은 뭐를 얘기하면 법률상 장애예요.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요, 이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경락을 받았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락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이요, 지금 뭐냐?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거나,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 그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만 담보 책임이지,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없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유리창이 한 장 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이 지금 경매를 당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유리창을 다시 끼워가지고 경매를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내 집이 경매당하는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두 장 더 깨고 경매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하자만? 권리의 하자만. 그런데 법률적 장애를 판례는 뭐로 보냐? 물건의 하자로 봐.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경락을 받을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락을 받았는데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더라 이 말이죠. 그린벨트 지역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법률성 장애로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채권이죠. 채권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예를 들면 을이 있죠. 을이 한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줬죠. 이것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 뭐라 하냐? 채무자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라 하냐? 채권자다 이런 말이죠. 채권자 이렇게요. 그래서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돈을 갚아라 이랬는데, 지금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병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채권을 양도를 해요. 이걸 양도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뭐라냐?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을 양도를 해. 그래서 갑이요 을에게 받을 수 있는 1억을 병한테 양도해. 그러면 병이 을한테 가서 돈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이 채권 1억 원을 양수 받으면서 뭐라냐? 만약에 그러면 우리 그러면 돈 없으면 어떡할래? 돈 없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이 뭐라냐? 만약에 을이 돈이 없으면 내가 그러면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것을 뭐라냐? 을의 자력을 뭐한다? 을의 자력을 뭐한다?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을의 자력을 담보하니까 만약에 을이 돈이 없다? 그럼 병 내가 갚아줄게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요 을한테요 돈 받을 수 있는 것이 6월 1일 10월 1일이 뭐라냐면 변제기잖아요. 변제기가 돼가지고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언제든지 가서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죠. 언제든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병이 을한테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 체결 당시 알았죠? 체결 당시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6월 1일 만약에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6월 1일 갑이 을한테 채권을 양도했죠.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병은 6월 1일 날은 을한테 가도 돈 못 받잖아요. 언제 가서 돈을 받아야 돼? 10월 1일 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6월 1일 날 만약에 채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병은 을한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0월 1일 날 받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냐? 변제기 이렇게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자력을 담보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6월 1일 날 만약에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병은 을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없잖아요. 10월 1일 날 가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을이 언제 돈이 있어야 돼? 10월 1일 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에 돈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변제기에 돈이 없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말이고, 오늘 현재가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오늘 현재. 그럼 오늘 현재가 10월 1일이면 오늘 당장 가서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알겠죠? 그래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이나 말의 뜻을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법 좀 먼저 기본서를 봐봐. 기본서. 책에는 없으니까. 강의노트는.
기본서를 보면, 기본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요, 414페이지를 봐봐요. 그 414페이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그럼 그 414페이지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 거기 보면 579조로 보면 변제기에 도달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러면 추정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그거는 언제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을 추정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변제기에 도달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렇게요. 그것을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환매라고 나와 있나요? 환매, 거기를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거 환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요, 지금 보면 아마 강의 노트는 환매가 나와 있고 임대차가 나와 있죠? 임대차가 나와 있는데 왜 지금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담보 책임, 가등기 담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민사특별법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를 강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임대차를 먼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요, 임대차 끝나고 난 다음에 환매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환매 자체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알겠죠?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을 설명을 해야 되고,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은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 딱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건 뭐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실제로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은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놔두시고 어디로 보냐? 여러분요, 임대차를 보셔요.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 아무리 안 나와도 두 문제가 일단 나와. 두 문제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두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이 나오는 게 바로 임대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임대차를 한번 보면, 여러분요, 임대차는 여러분요,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는요, 여기서 이거 채권이죠? 채권이고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임의 규정. 그럼 채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권은 임의 규정인데, 우리가 여기서 임대차 있죠? 이 임대차는 뭐냐면 소수자 보호, 소수자를 보호를 해야 돼요. 이 소수자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다수자하고 소수자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보면 사람 수가 많은 것을 다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 그걸 다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독일의 이제 사회학자에 보면 누가 있냐면 레벤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다수와 소수를 정의를 했단 말이죠.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했냐?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이 뭐냐? 다수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소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여당하고 야당이 있잖아요. 아무리 야당 국회의원이 많이 있어도 뭐라냐? 여당을 뭐라고 한다? 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여당이죠. 거기가 다수고, 야당은 무조건 뭐라고 한다?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를 보호해야 돼요? 소수를 보호해야 돼? 소수를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소수자이 뭐냐?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냐?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칙적으로 편면적 강행 규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야 돼. 쌍면적 강행 규정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의 규정이 있죠. 법조문의 규정이 임차인보다 유리하면 유효, 임차인보다 불리하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이익의 차임을 연체하면은 그것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익이요. 이익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익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한 번 일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기 한 번만 연체를 해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그러니까 무효예요.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썼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대차는 강행 규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 규정인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요, 이것을 이제 봐야 돼요. 임의 규정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임의 규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돼요. 먼저 비용 상환 청구, 이건 암기해야 돼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이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필요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유익비하고. 그래서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것을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를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요. 양도와 전대. 임차권을 양도할 때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차임 지급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원래 우리 차임은요 후불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불로, 모텔 같은 거 들어갈 때 선불로 주고, 월세도 보통 원룸 같은 거 뭐라죠? 선불로 받잖아요. 그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임의 규정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라고 하냐, 어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합의가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합의가 불리하더라도 유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하냐? 갑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 있죠? 을을 뭐라 하냐?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차인. 이것을 이제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냐? 권리가 있고 뭐가 있냐?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임대인의 권리라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본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차임청권이죠. 왜냐하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월세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수선 의무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수선 의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차임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원래 차임은 후급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임의 규정이니까 선불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임 증액 금지,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차임의 증액을 금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요 차임 감액 금지,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감액 금지요. 여러분 증액을 금지하는 게 좋아요? 감액을 금지하는 게 좋아요? 임차인한테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것은 증액 금지예요? 감액 금지예요? 그럼요. 증액을 금지하는 거예요. 왜요? 증액을 금지하는 것은 나중에 뭐 할 수 있어? 감액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을 금지하면 어때요? 깎아주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증액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선 의무죠. 수선은 통상의 수선이 있고 소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 수선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통상의 수선이 있고 소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 수선이 이렇게 있는데, 대규모 수선은 언제나 임대인이요. 만약에 여러분요 임차인이 건물에 방화를 했다. 임차인이 열받아가지고 그럼 건물이 호랑 탔죠. 그럼 수선은 누가 되냐? 그건 다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수선하고 임차인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돈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기능하는 게 바로 뭐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증금의 기능을 담보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 보증금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죠. 알겠죠? 그걸 부족하면요 더 청구하고, 남으면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남죠? 그러면 그 돈은 반환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요 소규모죠. 소규모하고 이게 통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은 통상적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요 수선하지 않고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가 막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뚫으면 되죠. 뚫는데 이러면 뚫어뻥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비용이 큰 비용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것을 통상의 수선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통상의 수선을 누가 한다? 그건 당연히요 임차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은요 원래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간에 뭐로? 합의로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이게 가끔 나오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임대인 임차인이고요. 그럼 여기는요 임차인이죠. 여러분 임차인에 또 뭐가 있냐? 임차인의 권리가 있고 임차인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무를 먼저 보면 임차인의 의무는 뭐냐?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예요. 그래서 보관할 의무고, 이 보관한 목적물을 다시 뭐란다? 인도를 해야죠. 그래서 인도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물을 뭐라고? 보관하고, 보관한 목적물을 인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때 인도를 못하죠? 인도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입증 책임.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져. 왜냐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관했다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인도를 못하잖아요. 인도를 못하니까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때 입증 책임을 질 때 어떻게 하냐? 여기요.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화재 원인.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이러면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생각해봐요. 보통 지금 뭐죠? 이 건물주는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내가 지금 여기 건물에 임차에 살고 있다고 해봐. 그럼 건물주가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어쩐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누구다?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목적물을 보관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그걸 인도해 줘야 되는데 화재가 났다 가면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나는 인도해 줄 수 없는가 이 말이죠. 그 인도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화재의 원인을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차임을 지급했다. 차임을 지급했다. 차임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여기요 보증금이요.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걸 다 누가 입증하냐? 임차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임을 지급했다. 왜요? 우리 임대차는 뭐가 중요하죠? 월세를 지급해야 되죠. 월세요. 차임을 지급했다. 보증금을 지급했다. 보증금. 그건 다 누가 하는 것이다? 그 보증금은 원래 봐봐. 보증금은 원래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세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단 말은 임대차는 원래 보증금이 없어도 임대차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단 말은 이 사람은 보증금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을 해야지. 왜? 임대차는 월세만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을 달라고 하려면 내가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먼저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반환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보증금을 지급했다, 차임을 지급했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임차인이 나는 관리를 잘했다, 잘 못했다는 것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돼. 이 세 가지는 전부가 다 시험에 났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냐? 여기요. 임의규정.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가장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임차인의 권리가 있죠? 임차인의 권리에는 뭐가 있냐? 먼저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보증금,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증금과 같이 관계되는 게 바로 뭐냐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용하고 부속물은 뭐냐? 부합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고요. 지상물은 존속 기간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임대차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있는 이것이 7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동의 있는 전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는 동의 있는 양도,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 알겠죠?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이렇게. 이 두 가지, 동의가 있느냐, 동의가 없느냐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논점은요. 여기 7개다가 여기 8개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상물이 지금까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고 지상물이요. 요즘 최근에 이 두 가지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최근에요. 알겠죠? 나오고 있고 이것도 뭐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보냐? 먼저 임대차라는 것은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임차인의 권리는 뭐가 있다고? 보증금하고 지상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이것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보면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먼저 대항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대항력이라는 것은 뭔가? 이것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대항력이다. 이렇게 제3자. 그래서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대항력이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서 을이 갑한테 1억 원의 보증금을 줬죠. 이 사람 누구냐?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채권이죠.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갑이 이렇게 돼 있죠. 갑이요. 갑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병이죠. 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병한테요. 여기서 양도가 돼가지고 이걸 양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양수인이 있으면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집중이 받겠죠?
대항할 수 있느냐. 만약에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요 만약에 5월 1일 날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 임차하는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등기가 없다, 전입신고가 없다 이 말이죠. 등기가 없다, 전입신고가 없다. 우리는 등기나 전입신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럼 대항력이 없다는 말의 뜻은 뭐냐?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죠. 바뀌면 을은 병한테요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청구하냐?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갑에게 청구하지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병에 청구 못해. 왜요? 봐봐.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줬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대항력이란 건 뭐냐?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에게 대항력 먼저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항력 없는데 대항력이 없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하냐?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지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고 해봐. 대항력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죠? 갑에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을이 갑한테요 보증금 이렇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월세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갑에서요 여기 5월 1일 날요 병한테 이렇게 양수인이죠.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은 누구죠?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거나 또는요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 이 을은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대항력이 있을 때는요 갑이 병한테 팔았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소유자가 돼가지고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당신 내가 소유자니까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죠. 언제까지요?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안 나가죠? 5월 1일까지. 언제부터? 10월 1일까지 나는 더 살고 나가겠다. 그러면 10월 1일이 돼봐. 그러면 10월 1일이 되면은 갑은 이미 5월 1일 날 집 팔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이 되면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갑에게 원래는 보증금을 줬지만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줬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을 을은 갑에게 청구해야죠. 그런데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병에게 청구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병에게 청구할 때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때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나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나 전입신고가 있을 때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병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등기나 전입신고 없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대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전속 기간 동안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인데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양수인한테 청구를 못하고 양수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10월 1일까지 내가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종전 임대인한테 청구해야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해? 양수인한테 청구하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이의를 제기하죠.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그래서 갑에게 청구 이렇게요.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여기서 이제 보증금 반환을 보죠. 보증금 지금 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보증금이요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의 월세로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의리한 사람이요 여기서 3월 1일 날 한 번 연체를 하고 5월 1일 날 한 번 연체, 두 번을 연체했단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6월 1일 날 기간이 끝났어. 2달을 연체했는데 기간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요 만약에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에서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2달분의
월세를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800이 되죠? 800만 원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러면 지금 현재 3월 1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3월 1일 날 우리 갑에게 월세를 줘야 되는데 월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때는요, 갑은요, 이 보증금 1000만 원에서 3월 1일 월세 100만 원 이것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갑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뭐 할 수 있고 공제할 수도 있고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 을한테 이 100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을은요, 3월 1일 날 자기가 월세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안 했죠.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에서 공제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존속기간 중에 차임의 연체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임대인의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보증금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보증금은요,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라면 이 일을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621조하고요 622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621조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보증금 있죠? 이렇게요. 반대 약정이 없는 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뭐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 임차권 등기 청구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봐봐.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 약정이 없으면 622조는 뭐냐? 622조가 중요한데 이건 뭐냐?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했죠. 주택의 경우 대항력은요. 등기나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뭐만 있어요? 2월 1일 계약만 있죠. 아직 등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전입 신고라는 게 없잖아요. 토지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빌려서 여기다 을이 건물을 신축을 해. 3월 1일 신축을 하고 이 건물에다가 을 앞으로 보존 등기하죠. 의 보존 등기가 뭐죠? 처음으로 한 등기라고 그랬죠. 보존 등기를 4월 1일 날 등기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도 우리나라 사람 등기를 안 해주니까요. 갑이라는 사람의 땅을 을이 빌리고 땅 위에다가 뭘 한다? 건물을 지어. 알겠죠? 그리고 건물을 지었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다 뭐를 해? 보존 등기를 해. 그러면 이 등기를 무슨 등기로 봐? 대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로 봐버려. 그러니까 건물의 등기인가 동시에 토지 등기로 봐버려.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된다? 4월 1일부터. 그런데 만약에 땅이요 나중에 5월 1일 날 병한테 이렇게 바뀌죠. 병한테 바뀌면 누가 더 먼저 대항력이 있어? 을이죠.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은 3월 1일 날 신축인데 4월 1일 날 등기하기 전에 여기요 3월 15일 날 병한테 처분했다. 그럼 누가 더 등기가 더 빨라? 병 등기가 더 빠르죠?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만약에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등기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임대차 계약책이라고 토지 위에 건물을 짓죠. 그러면 그 건물에 관한 등기를 무슨 등기로 봐준다? 토지 임차권의 등기로 봐준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대항력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뭐를 보냐면 여기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비용상환 청구권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지상 매수 청구권인데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보냐? 먼저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이걸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의 있는 하고 동의 없는 아마 임차권의 맨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임차권의 맨 뒤에 있죠?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나와 있어. 알겠죠? 60하고 61페이지요. 60하고 61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자, 보면 강의 노트요. 60하고 61. 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동의 있는 전대차잖아요. 동의 없는 것. 여기 봐. 먼저 이러면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임대차는 계속적 채권 관계예요. 그러면 계속적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임대차를 봐봐. 2년 계약하면요. 주인하고 나하고 몇 년 동안 쳐다봐야 되죠? 2년 동안요. 돈을 만약에 내가 1년 기간으로 빌려줬다. 몇 년 동안 거래가 있죠? 1년 동안 이자 받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 고용이 됐다. 고용. 그러면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 사장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적 채권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뭐가 있다? 계속적 채권 관계는 임대차라든가 고용계약이라든가 소비대차 계약이요. 돈을 빌려주는 것, 이런 것을 계속적이라고 하고요. 이것과 반대가 뭐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시적은 뭐가 있다? 일시적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그렇죠?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란다?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은 뭐란다? 계속적이다. 그래서 임대차, 고용, 이렇게 소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보면 이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는 뭐냐?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중요해. 상호 신뢰성이요. 그래서 상호 신뢰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신뢰 관계가 깨뜨려지죠? 그럼 뭐 할 수 있냐? 깨뜨려진다? 그러면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뭐죠? 월세를 매달 주기로 했는데 안 주죠? 그럼 신뢰 관계가 파괴됐죠? 그러면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집주인이 바뀌죠? 나는요, 어른요, 갑이라고 하는 집주인을 보고 이 집에 들어왔단 말이죠. 다른 좋은 집도 있는데 다른 집보다는 이 집에요. 저 주인의 인상이 좋아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대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기간이 아무리 남아있어도 나는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냐?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로 방금 내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이게 을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중간에 이렇게 병한테요. 이것을 전차인이죠. 전대차를 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걸 전대차죠. 이 전대차 계약은 일단 무조건 유효해요.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 한다? 그것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임대차. 을하고 병하고를 전대차. 이 사람은 갑을 뭐라냐? 임대인이죠. 임대인이고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전차인이죠. 이걸 전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을은 갑하고 관계에서는 임차인이죠. 병하고 관계에서는 뭐라 한다? 전차인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달라지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똑같아요, 다.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단 말이죠.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인데 왜 유효이냐? 이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 한다? 임대차죠. 임대차는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고 전대차도 채권이거든요.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가 되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도 유효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갑이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하는데 갑이 뭐라냐? 동의, 승낙을 안 해줬다 이 말이죠.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계속적 채권관계는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했죠.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을이요, 병에게 전대차를 주려면 갑하고 을하고 신뢰관계 때문에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줬는데 을이요, 갑에게 묻지도 않고 병한테 전대차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때 어떻게 되냐? 동의도 받지 않고 을이 병한테 주죠? 그러면 갑은 을하고의 임대차를 해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은요, 갑에게요, 자기가 전차인으로서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병은요, 을한테는 내가 임차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에서는 을이요, 병에게 전대차를 주는 데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동의를 했다. 동의라면 여기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을이요, 병한테 전대차를 주려고 하는데 갑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병을 뭐라 한다? 적법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적법한 점유자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그럼 무슨 점유자겠죠? 이 전체는 무슨 점유자? 당연히요. 이 사람은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불법 점유자가 되겠죠. 이렇게 불법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동의가 있는 이적은 동의 있는의 중요한 것은 이 갑하고요. 이 갑하고 병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갑이요. 을이 병에게 전대차를 주는데 갑이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떻게 하냐? 병은 갑에게요. 뭐는 없냐? 권리는 없어. 권리. 그래서 수선청권은 없어. 수선청권이 없어. 그래서 비용사원청권 없어. 병이요. 이 집에 들어가 자는데 이 집이 이렇게 뻥 뚫렸단 말이에요. 그럼 병, 뭐죠? 지붕이요? 비가 샌다 이 말이죠. 그래도 병은 갑한테 수선해달라고 청구를 못해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을한테 청구해. 그러면 을이 갑한테 가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의무냐? 의무는 있어, 의무. 이 의무를 뭐라냐?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차임 지급 의무. 무슨 말이냐? 을이 갑에게 월세를 낼 날은 6일이고요. 병이 을한테 월세를 낼 날은 8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6일날 을이 갑한테 월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냐? 병한테 8일날 을한테 월세 주지 말고 그 돈을 나한테 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은 갑한테 줘야지. 병이요 끝까지 을한테 주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다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임이 연체됐다고 얘기하고 차임이 연체가 되면 어떻게 돼? 연체? 차임 월세가 연체가 됐죠? 그래서 차임이 연체가 됐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체되죠? 그러면 갑은 해지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종료됐다? 만료가 되면 갑은 병은요? 병은 갑한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 기간 좀 연장해달라. 갱신을 청구하든지 또는요 갱신을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든지 또는요 부속물 매수.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이거요? 이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동의 있는 전대차. 다른 말로 동의가 있다는 것은 적법한 전대차다 이 말. 적법한 전대차,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병은 갑에게 나한테 다시 임대해 줄 수 있느냐? 죄송해요. 임대청권인데요. 나한테 다시 임대해 줄 수 있느냐? 임대청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요. 전대차도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이 건물을 병은요. 누구한테 주죠? 병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을에게. 을은 또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갑에게 이렇게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갑에게 반환해도 된다. 이 말이죠. 반환해도 된다. 굳이 을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반환해도 된다. 그 다음에요. 여기 63빌딩이잖아요. 63빌딩에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이렇게요. 그래서 을에서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데 갑이 병한테 뭐랬냐? 동의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동의를 해준 경우 어떻게 하냐? 먼저 갑이 을하고 병의 전대차에서 동의하고 난 다음에 2번요. 2번 갑과 을의 합의로 해지했다. 임대차를 해지했다. 그래도 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 그럼요, 이거 63빌딩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고, 병이 있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요, 임대차가 끝났다. 끝나면 을하고 병도 다 죽어버리겠죠. 알겠죠? 그런데요, 갑이 만약에요, 병한테 동의를 해줬다, 동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이요, 합의로 임대차를 해제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의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이거. 그래서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소멸하면 종료가 되면 병은 직접 갑에게 반환해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 동의 있는은요. 그런데 여러분요, 동의 없는은 뭐냐? 동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동의 없이 만약에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서 갑이 을에게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해지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건물을 반환해 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어.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더 이제 해지를 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 을이요, 갑한테 묻지도 않고 을이 월세를요, 병한테 주고 자기 나간 거예요. 알겠죠? 을이 병한테. 갑한테 묻지도 않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월세 보증금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큰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갑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래서 이 갑이
가만히 있다. 다른 말로 이 의뢰한 사람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줬잖아요. 전대차를 주면은 갑은 을하고 관계를 뭐라 해야 되냐?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지를 안 하면 여전히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차임을 청구한다 이 말은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갑은 손해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차임을 청구하니까 월세 받아먹으니까 손해가 없으니까 뭐라냐? 원래는 병은 갑이 병이 전차인에 대한 데 대해서 갑이 동의를 안 했잖아요. 동의를 안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병은 무슨 점유자죠? 불법 점유자, 불법.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알죠? 청구를 못해. 왜요? 우리가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하는 건데 갑이 을에게 차임을 청구했다잖아요.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청구했다는 것은 손해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러면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줄 때는 그러면 반드시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갑의 동의요? 만약 이걸 뭐라냐? 갑의 동의 없어도 뭐냐?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다른 말로 뭐냐?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 이 말이죠. 가구점을 경영. 무슨 말이냐? 이 갑의 건물에서요. 여기 을하고 병이요. 갑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하는 거예요. 을하고 병이요. 부부인데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 더 분점을 내려고 그래. 그러면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자기도 전대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 임대차 계약을요. 그러니까 이 을이요. 남편이요. 아내한테 둘이 앉아가지고 저녁에요. 갑의 을에서 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을에서 병으로.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임대차 계약을 썼어. 그러면 뭐가 돼요? 이때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임차인이 되죠? 병이 전차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의 동의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 할지라도 갑은요, 을하고 병이 부부로서 자기 상가 건물에서 가구점을 경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은요, 을도 알고 누구도 알아? 병도 알죠. 갑도 알고 누구도 알고? 병도 알고. 그래서 을도 알고 병도 알고. 다 아니까요. 임차인이 남편인 을 앞으로 써져 있던 전차인인 와이프 병으로 쓰여 있던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하고 배신적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를 못한다? 해지를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대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는 계속적 채권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 채권관계니까 상호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요. 내가 이러면 보면 건물에 이렇게 딱 보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살 사람인지 들러리 온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와가지고 무조건 벽지가 잘 발라져 있냐? 그것만 쳐다보면 그 사람은 들러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직접 살 사람은요, 벽지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쳐다봐요? 집주인을 보죠, 집주인. 집주인을 딱 봤을 때 깐깐하게 생겼는지, 인정 있게 생겼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처음 봤던 집보다는요, 새 집이 아니고 좀 낡고, 또 벽지도 또 우중충하지만, 벽지 좀 발라달라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보니까 주인 아줌마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신뢰거든요. 우리는 보통 신뢰라는 게 없으면 제일 좋은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집도 놔두고 거기를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또는요 임차인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느 일방은 신뢰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떡하냐? 내 보증금 내줘? 나 나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요 임차인이 바뀐다. 임차인이 그러면 집주인이 열받잖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냐? 해지할 수 있거든요. 동의도 받지 않고 하면은 그럼 동의를 받지 않고 해지하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둘이가 부부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항상 우리 집에서요 우리 상가 건물 1층에서 가구점을 경영하는 걸 내가 매일 봤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면 어떻고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으면 어떠냐고. 아무런 의미가 있어 없어? 그것은 없죠. 두 사람 다 아니까. 그러한 경우는 신뢰관계가 깨뜨려진 것이 아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했다.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그것은 을과 병 간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갑이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갑한테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갑이 임대차 계약을 아직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다 보니까 갑은 여전히 을한테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여전히 을한테 월세를 받으니까 갑은 그러면 손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뭐다? 배신적 행위다. 동의가 없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하고 대항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해지를 하지 않으면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하죠. 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동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을과 병 간의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의 있는은 어떻게 돼요? 임대차 기간하고 전대차가 다 끝나죠? 그러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해도 된다 이 말이고, 만약에요 전대차를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로 해지를 했다, 동의해주고 난 다음에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동의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는 없고 뭐는 있다? 의무만 있다는 것이고, 임대차가 만약에 종료가 됐다 그럼 다시 한번 나한테 임대해달라, 임대청구,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동의 있는, 이것을 뭐라 하냐? 동의 없는,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본 논점 있죠? 논점? 그 논점을 잘 봐야 돼. 알겠죠? 특히 동의가 없는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로 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60페이지가 바로 뭐냐? 임차권의 양도와 뭐라고 되어 있어? 전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면 동의 없는이라고 되어 있죠? 동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주 잘 봐야 되겠죠? 특히 해지 봐봐. 위에 해지에서 X, 해지를 안 했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한다. 그 말은 갑은 불법 점유 이유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박스 봐봐. 박스에요 당구장 세 번째 2번에 별표라고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맨 끝에 61페이지 맨 끝에 박스에 되어 있죠. 61페이지 박스의 세 번째 당구장의 2번 뭐라고 되어 있죠? 을과 병이 부부로서 갑의 건물에 가구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면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요,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동의가 없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라 하냐면 동의 있는 동의 없는 이렇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있죠? 비용하고 부속물하고 지상물인데 이 세 가지는요, 이런 보면 58페이지인가요? 59페이지인가? 59페이지 보면 맨 59페이지 보면 그 강의 노트 보면 그 뭐라 나와 있죠? 지금요? 비교하는 게 나와 있죠? 비교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요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